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딱따구리 그레이트북스 꽃신 꿈을 찍는 사진관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가 강소천 선생님은 540여 편의 동시와 동요, 동화를 남기신 아동문학가의 선구자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1931년 버드나무 열매라는 동시를 잡지 아이 생활에 발표하면서 작가로 등단하셨다고 하는데요. 1963년 47세의 젊은 나이로 작곡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동요 중 한겨울의 밀짚모자 꼬마 눈사람, 눈썹이 우습구나 코도 삐뚤고 라는 꼬마 눈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동요를 작사하신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또 매년 스승의 날에 부르는 스승의 은혜의 작사도 강소천 선생님이 작사하신 거라 합니다. 책머리에 이 책을 옮기신 김영자 선생님이 서평이 있어 한번 옮겨봅니다. 까만 어린이들의 눈동자 속에 마을간 꿈과 파란 하늘을 심어주시던 강소천. 어린이들을 위해 살다가 어린이들 마음속에 그 깊은 꿈을 묻은 강소천의 가슴 속에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리는 영원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차곡차곡 쌓인 강소천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을 고운 꽃신처럼 가만히 들여밟고 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 단편 중에 꿈을 찍는 사진관 편과 꽃신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소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 보실까요? 꿈을 찍는 사진관. 따스한 봄볕은 나를 자꾸 밖으로 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내일은 일요일이니 어디 나가지 말고 방에 꾹 틀어박혀 책이라도 읽으리라 생각했던 것이 정작 조반을 먹고 나니 오늘은 유달리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스케치북과 그림 물감을 가지고 뒷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림에 취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빈손으로 가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들고 앉아 그 따스한 봄볕에 읽는 것은 한층 더 싱거울 것 같았습니다. 봄을 그리려고 산에 오른 이 서투른 화가는 좀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눈이 맞은편 산 허리에 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리만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활짝 핀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구꽃이 피려면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텐데 저렇게 연분홍 꽃이 전등이라도 켠 듯이 환히 피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꽃나무 있는 대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가 다시 산으로 기어올라 그 꽃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단숨에 달린 나는 숨이 차서 그만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돌리며 내가 꽃나무를 자세히 바라보려니 나무 밑줄기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오리. 나는 그 연분홍 꽃나무에 핀 꽃 같은 건 생각할 사이도 없이 곧
이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아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사뭇 좁다란 산길을 걸어가노라니까 정말 조그만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약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 문 앞엔 또 이런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가는 여기서 남쪽으로 오리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남쪽을 향해 또 걸었습니다. 지금 온 만큼 가니까 정말 또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나는 참 잘 왔다고 좋아라 집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글이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꼭 한자만 틀립니다. 그것은 남쪽으로 오리가 아니라 서쪽으로 오리라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만 더 속아보자 하고 또 서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산 중엔 어울리지 않으리만큼 커다랗고 훌륭한 양옥집이었습니다. 벽과 창문만이 아니라 지붕까지 새하얀 집, 다만 정문에 커다랗게 써붙인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7글자만이 파란 하늘빛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들어오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빛 파란 가운을 입은 점잖은 신사 한 분이 하늘빛 파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으며 회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지요? 저 여기가 꿈을 찍어주는 사진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찍지요? 하고 나는 찍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게 조그맣고 얄팍한 책 한 권을 주며 저쪽 치료실에 가 앉아 소리내지 말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치료실을 찾아갔습니다. 1호실 다음엔 3호실, 그 다음이 5호실, 바로 그 다음이 7호실입니다. 어쩌면 사진관이 꼭 여관집과도 같습니까? 나는 그제야 이 집이 방 번호가 모두 홀수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벽과 천장까지 새하얀 방, 들어가는 문 밖엔 들창 하나도 없는 방입니다. 나는 그 방에 앉아 지금 받은 얄팍한 책을 펴 들었습니다. 불도 안 켠 방이 왜 이리 환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빛이라곤 들어올 곳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구포 활자만큼 작은 하늘빛 글씨가 어쩌면 그리도 잘 보입니까? 꿈을 찍으시려는 분들에게,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신 손님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이곳까지 찾아온 데는 2가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는 신기한 것을 즐기는 마음이요. 또 하나는 무척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말이지만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문명을 자랑해서 텔레비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비하면 그까짓 게 다 무엇입니까?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이 유교사변을 치르고 난 우리들에겐 많은 잃은 것 대신에 가진 것은 안타깝게 보고 싶고 그리운 얼굴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에게 얻지 못할 가장 귀중한 것의 하나는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묵은 앨범을 꺼내어 사진 위에 머물러 있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진이란 다만 추억의 그 어느 한순간이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란 흔히 사진첩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나마 사변으로 인하여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행이 우리에겐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 가버리고 없는 그리운 얼굴들도 꿈에서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꿈길엔 38선이 없습니다. 정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꿈이란 사람의 마음대로 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 꿈에 보려고 애를 써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잠깐 꿈을 꾸게 된다 해도 그 꿈이 곧 깨면 한층 더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여기에 생각을 둔 나는 이번 꿈을 찍는 사진기를 하나 발명했습니다. 이는 결코 거리의 사진사들처럼 영업을 목적한 건 아닙니다. 내게는 안타깝게 그리운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기의 사진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사진기를 만들게 된 게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꿈을 찍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야죠. 무엇보다 그게 더 궁금하실 테니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방에서부터 나오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사진기가 놓여 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을 꾸기만 하면 그 꿈은 곧 사진기 렌즈에 비치게 됩니다. 꿈이 비치기만 하면 사진기는 저절로 철커덕하고 사진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필름에 사진이 찍히면 곧 현상하여 손님의 요구대로 크게 또는 작게 인화지에 옮겨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꿈을 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꿈을 꿀 수 있으며 또 꿈을 꾼다 해도 그게 정말 자기가 사진에 옮기고 싶은 꿈을 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로 내가 제일 오랫동안 연구에 고심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꿈을 찍는 것쯤은 이것에 비하면 시군죽 먹기였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오래 가졌었고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실로 이것은 세계적인, 아니 세기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당신도 곧 그리운 이를 만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운 이의 꿈을 사진 찍어 드릴 테니 그 방법, 당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흰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 지난날의 추억의 한 토막을 써서 그걸 가슴속에 넣고 오늘 밤을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은 지난밤에 본 꿈과 꼭 같은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곳은 산중이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그냥 주무셔 주십시오. 꿈을 찍는 사진관 RM. 나는 종이 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살구꽃 활짝 핀 내 고향 뒷산, 따사한 봄볕을 쬐며 잔디 위에서 같이 놀던 순이, 노랑 저고리에 하늘빛 치마, 할미꽃을 꺾어들고 봄노래 부르던 순이, 오늘 밤 정말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아직 해가 지기엔 시간이 좀 남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글 쓴 종이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눕자 방은 그만 깜깜해졌습니다. 참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샘처럼 솟아오르는 지난날의 추억들. 정말 내가 민들레와 할미꽃을 좋아하는 까닭은 순이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순이의 그 노랑 저고리가 어쩌면 그때 내 마음에 그렇게도 예뻐 보였을까요? 순아, 오늘은 정말 내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감추려고 했지만 역시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만 순아, 울어서는 안 돼. 응?
무슨 얘기냐? 어서 말해줘. 정말 안 울 테냐? 울긴 왜 우니? 못나게. 그래, 픽 하면 우는 건 바보야. 울지 마라, 응? 그래, 어서 말해. 참 내가 바보구나. 왜 제깍 말을 못하니? 아이 갑갑해. 어서 말해봐. 말이지. 이건 정말 비밀이야.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랬어. 아무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만 난 내겐 숨길 수 없어. 우리는 며칠 있으면 38선을 넘어 서울로 이사를 간단다. 여기서야 살 수가 있어야지. 지난해 8월 해방이 되었다고 미칠 듯 즐거워했지만 우리는 토지와 집까지 다 빼앗기지 않았어. 지주라고. 그리고 우리를 딴 데로 옮겨가 살라고 그렇지 않아. 빈손이라도 좋아. 우리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을 찾아가야 해. 예, 나보고 울지 말라더니 제가 먼저 울지 않아. 소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는 원산이나 함흥에 같이 가자던 순이. 너와 내가 헤어진 것은 겨우 소학교 5학년 때. 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입니까? 생각한 대로 곧 꿈꿀 수 있고 그 장면을 곧 사진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잠을 깬 것은, 아니 꿈을 깬 것은 아침이었나 봅니다. 전혀 밖의 빛이 방 안에 비치지 않아 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겐 시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사진사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밀었으나 문은 밖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손잡이를 돌리자 내 앞에는 한 장의 종이 쪽지가 나눠 떨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릅니다. 그냥 거기서 2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 주인 RM. 오라, 아직 2시간 더 있어야 된단다.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는지도 몰라. 날이 아직 밝지 않았을까? 그동안 나는 어제 저녁 순이와 고향 뒷산에서 꽃을 따며 놀던 꿈을 다시 되풀이해보자.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꿈이었나. 사진은 어느 장면을 찍었을까? 나와 순이가 나란히 살구나무 그늘에 앉은 장면일까? 그렇지 않으면 순이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일까? 그렇지도 않으면 순이가 내게 할미꽃을 꺾어주는 장면일까? 내가 사진관 주인에게서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사진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이와 나이의 차이였습니다. 실제 나이로는 순이와 나는 동갑입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8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순이의 나이는 12살 그냥 그대로인데 나는 지금 나이 20살이니까요. 그동안 8해 나이를 먹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실 순이도 북한 땅 어디에 그냥 살아있다면 꼭 내 나이와 똑같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그 뒤 순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순이는 언제나 12살 그대로입니다. 20살. 20살이면 제법 처녀가 되었을 순이. 머리채를 치렁치렁 따았을까? 제법 얼굴에 분을 발랐을지도 몰라. 지금은 노랑 저고리와 하늘빛 치마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모처럼 찍어준 꿈 사진도 그런 걸 생각하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귀한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사진관 주인에게 몇 번이나 감사드리고 나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벌써 아침 해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하루를 꼬박 굶었으나 나는 배고픈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앉았던 뒷동산에 와 앉아 다리를 쉬며 가슴속에 간직했던 사진을 꺼냈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넣었던 곳에서 꺼냈는데 내가 사진관에서 받아든 순이와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동화집 깔피 속에 끼어 있던 노란 민들레 카드였습니다. 꽃신. 아기 아버지께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당신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당신이 아기 아버지가 된 것 같이 나도 이젠 아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나니 엄마는 나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니 아버지는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입니다. 나니 엄마가 나니 아버지와 결혼한 것은 재작년 겨울, 1년이 지난 요즘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나니를 낳기 한 달 전, 나니 아버지는 휴가를 얻어 잠깐 다녀갔었습니다. 그때 나니 엄마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준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이름을 난이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나니 엄마는 아기의 난 날과 시간과 그리고 아기의 모습을 낱낱이 아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100일이 되면 사진도 찍어 보낸다고 썼습니다. 나니 아버지한테서 답장이 오기도 전 나니 엄마는 한 주일이 되기도 전에 또 편지를 썼습니다. 갓나서는 젖만 빨며 밤낮 없이 새근새근 잠만 자던 것이 차차 두 눈을 또럭거리는 둥 조그만 큰 소리가 나도 제법 기가 튀어 깜짝깜짝 놀랐다는 둥 아기의 재주가 한 가지 늘 적마다 엄마는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기 시작한 날 엄마는 또 부랴부랴 편지지와 봉투를 찾았습니다. 100일이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엄마는 사진사를 불러 100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선이 분주해서인지 군우가 잘 연락되지 않아서인지 나니 아빠의 답장이 좀처럼 빠르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빵긋빵긋 웃는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돌이 거의 되어도 아빠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휴가를 얻어 거의 돌아올 무렵이 되었으나 역시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따로 서는 재주를 배운 날 편지지와 봉투를 찾아 들었으나 어쩐 일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낮 편지만으로 말고 아기 아빠에게 나니의 재롱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못 견디게 따스한 봄날, 바로 나니 엄마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던 날이 바로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나니의 돌이 내일 모레입니다. 단 3 식구, 일선에 가 계신 아버지를 빼면 단 2 식구, 엄마와 나니뿐. 이웃에 일가도 친척도 없는 나니 엄마는 아기의 첫돌이 내일 모레라고 생각하니 그만 마구 울고만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니의 첫돌 바로 전날 우체부가 일선에 계신 아빠를 대신하여 찾아왔습니다. 한 장의 편지와 조그만 소포 꾸러미 1개를 두고 갔습니다. 엄마는 얼른 편지 봉투를 떼어 읽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아직 나니의 돌이 멀었지만 이 편지를 받을 때면 나니의 첫돌 날이 거의 될 거라고. 그래서 일선 가까운 곳에 공무로 잠깐 나왔던 길에 아기 신발을 한 켤레 사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보던 중 제일 작은 것으로 샀다는 것과 이 꽃신을 사기 위하여 그 거리의 상점을 샅샅이 뒤졌다는 이야기까지 씌어 있었습니다. 나니가 이제 걸음발을 타서 걷기 시작할 때까지엔 한 번 휴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아빠의 편지는 퍽도 길었습니다. 아빠가 곁에 안 계시는 것이 한없이 쓸쓸하기도 하였지만 오래간만에 아빠의 소식을 들은 엄마는 무척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하면 나니의 첫돌 기념도 아주 뜻없이 지내버리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학교 시절의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여 돌상을 나니에게 차려주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버릇대로 돌상에는 책과 연필과 돈과 과자와 그 밖에 밥과 반찬을 늘어놓고 나니에게 집게하였습니다. 나니는 제일 먼저 책을 쥐었습니다. 모여온 어머니들은 나니는 커서 공부를 잘할 거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나니 엄마도 숟가락을 들어 걸신스럽게 제일 먼저 밥만 퍼먹는 아이들이 많던 것을 생각하면 나니가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일선 아빠에게 보고할 자랑이 늘었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나니의 꽃신은 퍽 컸습니다. 꽃신이 큰 게 아니라 나니의 발이 작지요. 나니가 정말 신발이 필요하도록 잘 걷게 될 무렵이면 나니의 발도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때면 오히려 신발이 작아서 걱정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돌이 지난 나니는 제법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보내준 꽃신을 나니에게 신겨줍니다. 신발이 커서 걸음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엄마는 신 앞에 헝겊을 틀어막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신발은 잘 벗겨졌습니다. 이번엔 들매끈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니는 그게 갑갑한지 곧잘 그 끈을 풀어버렸습니다. 나니에게는 그 꽃신이 신는 것보다 가지고 노는 편이 훨씬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은 봄이 되어 앞들 길섭에는 커다란 금따추 같은 민들레가 막 피었습니다. 엄마는 민들레꽃을 사랑해서인지 아기에게 민들레꽃 빛 노란 저고리를 해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늘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길섭의 민들레도 노랑 저고리, 첫돌맞이 울 아가도 노랑 저고리, 민들레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아가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길섭의 민들레도 노랑 저고리, 첫돌맞이 울 아기도 노랑 저고리, 아가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민들레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첫 여름이 되면서부터 나니는 민들레를 닮아 그 노랑 저고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니를 발가벗겨 밖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햇볕이 오히려 옷보다 더 따가웠습니다. 눈같이 희던 나니의 몸뚱이가 볕에 그을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나니의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삼복더위가 심해짐에 따라 나니의 장난도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나니는 엄마 없이도 제법 밖에서 혼자 놉니다. 하루 종일 가야 트럭 하나 다니지 않는 고요한 마을이니까 아무 걱정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 앞이 빈 터 잔디밭이니까 나니의 놀이터로는 훌륭했습니다. 나니에게는 새로 정다운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니 외가에서 데려온 바둑이입니다. 나니는 바둑이가 좋았습니다. 바둑이도 나니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는 나니보다도 더 장난이 심했습니다. 서로 무척 정답게 놀다가도 바둑이는 곧잘 나니를 울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나니의 꽃신을 뺏어서 가지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둑이는 민민하게 생긴 제 발에 몇 번이고 발을 들이밀어봤자 어디 걸리지도 않는 신발을 발에 신을 수는 없으니까 심술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걸핏하면 나니의 꽃신을 입에 물고는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니는 으아 하고 급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니의 꽃신은 곧잘 나니의 꽃바구니도 되고 물동이도 되었습니다. 잔디밭에 핀 제비꽃 같은 것을 따 담아가지고는 머리에 이고 다니기를 즐기었습니다. 때로는 모래를 가득 담아가지고 방 안까지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가 사다 준 꽃신을 아껴 신어야지 이렇게 더럽혀서는 못 쓴다고 꾸중하셨습니다. 앞밭의 사과가 제법 빨갛게 익은 무렵, 그러니까 그게 초가을이 아니겠어요. 엄마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저녁을 짓고 나니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니는 꽃신 한 짝만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짝은 어쨌느냐고 아무리 물어봐야 아직 말을 못하는 나니가 그런 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말할 줄 아는 3-4살 먹은 아이라도 자기 장난에 팔리다 보면 언제 어디서 잃었는지 모를 텐데 아직 2돌도 안 지난 나니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습니다. 엄마는 얼른 밖에 나가 나니가 놀던 뜰과 풀밭을 찾아보았으나 나니의 꽃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밤새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서운했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이 서운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다시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나니의 꽃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반을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나니 아빠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서 휴가를 얻으면 아빠가 사보낸 준 꽃신을 신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나니가 보고 싶다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엄마는 한층 더 서운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면 무엇라 말할까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엄마는 곁에 앉아있는 나니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눈초리로 아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라본다기보단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나니도 그건 엄마가 자기가 귀여워서 일부러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엄마는 한 짝만 남은 신발을 손에 쥐기가 바쁘게 나니의 엉덩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게 나니가 처음 어머니에게 맞은 매였습니다. 나니는 그만 서러워서 까무러다시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악을 쓰는 나니가 이날따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나니의 궁둥이를 꽃신으로 때렸습니다. 나니는 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볼기짝 2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니는 흑흑 느껴 울며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너무 늦게 멎은 것은 나니가 아니라 사실은 나니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나니를 등에 업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 나니를 재웠습니다. 칭얼칭얼하다가 나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결에도 때때로 흑흑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니는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깜짝깜짝 놀라 소스라쳐 깨어서는 기절이라도 할 듯이 응앙응앙 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니의 머리는 더웠습니다. 몸도 더웠습니다. 그렇게 잘 놀던 나니는 그만 헬쑥해졌고 일어나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니를 업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히고 약도 먹였으나 나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니에게 중대한 사건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니 엄마는 아빠에게 편지를 쓰지 못합니다. 여지껏 보낸 편지는 모두 반가운 자랑뿐이었으나 이런 걱정스럽고 서글픈 소식을 일선에까지 참아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나니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짝의 꽃신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일로 세상을 떠난 나니에겐 벌써 그 한 짝마저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울며 울며 한 짝만의 신발을 나니의 품에 넣어 무덤에 보냈습니다. 엄마는 어젯밤에도 또 나니를 꿈에 만났습니다. 꿈나라에 간 나니는 생전과 똑같이 언제나 꽃신 한 짝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난 아침마다 나니 엄마는 가슴이 메어지는 듯 서러웠습니다. 찬소리가 몇 번이고 내려 뜰의 풀들이 다 말라버린 어느 날 아침,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던 바둑이가 무얼 물고 부엌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나니 엄마는 기절이라도 할 듯 얼른 바둑이의 입에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꿈나라에 가버린 나니의 꽃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니가 살아있어야겠지요. 엄마는 꽃신 한 짝을 뺨에 대고 내가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흐흐 느껴 울었습니다. 서름은 눈물이 되어 흘러나와도 샘물 같아서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눈물 젖은 눈으로 꽃신을 가지고 나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꿈에 나니는 반가운 듯이 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발에 꽃신을 신고 민들레 핀 길섭을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옛날의 노래를 되풀이해 불러주었습니다. 아가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민들레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이튿날 아침 엄마는 큰 맘 먹고 나니 아버지에게 이런 뜻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니는 우리 집에 왔다 두 돌도 못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푸대접한 까닭이어요. 아니 아기가 집에 찾아와도 한 번도 와주지 않는 아빠가 더 나빴는지도 몰라요. 아기가 영영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꿈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서글퍼져요. 보담도 당신이 때때로 꿈나라에 찾아가도 나니를 못 찾을 것을 생각하면 한층 더 서글퍼요. 모처럼 사보낸 꽃신이 아니 꽃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엄마 때문이었어요. 처음 당신이 꽃신을 사 보냈을 때 그 꽃신은 퍽 컸어요. 그러나 나니가 꽃신을 신고 다니기 시작한 때는 거의 맞았어요. 엄마는 그 꽃신이 작아질까봐 걱정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그 꽃신은 영영 작아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그 꽃신이 해질까봐도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은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나니에겐 그 꽃신 한 켤레 이상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꿈나라에선 영원히 신고 다닐 수 있는 꽃신이어요. 그러나 여보, 당신이나 나나 이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어요. 우리가 나니 아빠와 나니 엄마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오직 꿈나라에 갔을 적만이어요. 나니 아버지, 나니를 안고 섰는 당신 뒤에 서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지 못한 채 나니를 보낸 것은 못 견디게 슬픈 일이어요. 편지를 다 써서 봉투에 넣고 봉한 뒤 힘없이 붓을 놓은 엄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나니 아빠 이렇게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아마 이게 정말 나니 엄마가 자기 남편을 아빠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보는 것은 마지막 일인지도 모릅니다.